안녕하세요. 저를 먼저 소개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떨리네요. 저를 뭐라 소개해야 좋을까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사연 들으며 눈물 흘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소녀 감수성을 지닌 주부라고 하면 될까요? 저는 광주에 사는 주부이고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남자 미용사라 하면 의아하다는 눈길로 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남편은 손재주가 워낙에 뛰어나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 이 길을 선택해온 걸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도 잘 벌고 운영도 잘 해나가고 있답니다. 남편 덕분에 제가 결혼하고 많은 호강을 누리기도 했으니까요. 다만 저희 집의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동서들이었는데요. 막내 동서를 빼고는 모두들 다들 잘난 친정과 직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지라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를 열애시키곤 했습니다. 동서들은 대놓고 저를 왕따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근히 묵인하고 있는 시부모님 역시 원망스러운 존재였는데요. 남편은 미용실을 운영하기 전 저와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사이였습니다. 저희는 사내 커플이었고 남편의 대시로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남자치고 굉장히 수다쟁이에 여자보다 더 섬세하고 다정한 성격을 지니었던지라 처음에는 동갑 친구처럼 지냈었는데 워낙에 대화가 잘 통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이 잘 맞는다는 표현이 있듯 남편과 저는 뭐라든 죽이 잘 맞았어요. 싫어하는 것도 비슷했고 좋아하는 취미도 공유할 수 있었고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등산을 좋아했는데 남편은 등산과 캠핑을 좋아해 연애할 때는 함께 등산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남편감으로 이 사람을 선택할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아요. 잘 맞는다는 것이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인데 제 주변 친구들처럼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나가려면 서로 죽이 잘 맞는 것이 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았거든요. 워낙에 잘 맞았던지라 그래서 전 시부모님도 어렵지 않을 줄 알았어요. 동서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남매의 장남인지라 제가 큰 며느리였는데 동서들은 이미 시집을 와 있었습니다. 시댁의 한 식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시부모님과도 가까웠어요. 그 때문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많이 경계를 하는 눈치더라고요. 마치 텃세라도 부리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 제가 시부모님을 뵈러 인사를 갔을 때는 조용히 시부모님의 말을 거들고 있던 동서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바뀌어버렸으니까요. 둘째 동서는 직업이 강사였고 셋째 동서는 전업주부였는데요. 둘 다 친정이 잘 살았습니다. 서방님들도 벌이가 좋았고요. 그래서인지라 둘은 이미 같은 동네에 살며 미술관이며 갤러리 카페며 이런 고급진 곳들을 놀러 다니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동서들과 친해지기 위해 같이 놀러 가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형님, 형님이 그럼 미술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형님은 아마 지루하실 거예요. 저는 미술 전공했으니 가는 거고요. 셋째 동서도 그렇고요. 그냥 나중에 노래방이나 가게 되면 그때 같이 가요. 됐죠? 동서, 나도 미술 좋아해. 딱히 그림 보는 눈이 있다기보단 대학 다닐 때도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해서 자주 다니곤 했어. 그나저나 그 말투는 뭐야? 좀 기분 상하네.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도 참 죄송해요.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은 저희도 형님이 불편해서요. 아직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도 안 되셨을 텐데 먼저 시댁에 적응부터 하세요. 나중에 저희가 끼워드릴게요. 네, 형님 기분 상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괜한 말을 했나 봐요. 먼저 제안한 게 민망해질 정도로 두 동서들은 저를 단칼에 쳐냈습니다. 특히 동서는 저보고 그림에 대해 뭘 알겠냐며 비웃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처음엔 전 그저 이런 것들이 아직 친하지 않고 서로 모르는 사이니 경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서로 친해지면 자연스레 선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서들은 번번이 그 이후에도 제가 어디를 가자 뭘 하자고 하면 바로 쳐내버렸습니다. 형님은 가도 모를 거다, 이런 곳을 불편해할 거다, 이런 식으로요. 조금 속상해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여자들끼리의 일이니 어떻게 끼어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엔 시부모님이 공짜 스파 이용권이 생겼다며 저희 세 며느리들을 불렀답니다.
이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기도 해서 함께 좋은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나오던 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늘 생일도 챙겨주고 고맙다며 핸드백에서 이용권 3장을 꺼내시더군요. 저와 두 동서들은 그것을 반갑게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건데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렸고요. 다음 날 전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나야. 어머님께서 주신 거 그거 혹시 언제 쓸 거야? 아, 형님 죄송한데 그거 저희들끼리 가기로 했어요. 저랑 셋째 동서랑요. 형님은 혼자 가시는 거 어때요? 아무래도 날짜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날짜? 동서들 언제 시간 되는데? 나 요즘 회사가 한가해서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형님 원래 눈치가 없는 스타일이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가는 게 편해요. 거기 일반 스파도 아니고 고급 스파거든요. 형님 챙기려고 하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거긴 저희같이 명품백 들고 오는 여자들 천진데 이상한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형님이 오면 괜히 분위기만 쌓여지지 않겠어요? 저희도 무료 이용권이니 이참에 스트레스도 풀고 즐기다 오고 싶은데 형님 때문에 기분 망치기도 싫고요. 무슨 말인지 이쯤이면 아시겠죠? 전 너무 얼떨떨해 전화가 끊겨질 때까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3명의 남동생이 있고 다들 사이가 돈독하다고 들었을 때까진 화목한 시댁의 모습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을까요? 저의 패착이었을까요? 동서들은 정말이지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미술 전공에 친정이 잘 산다는 이유로 자기들끼리 어울리며 저를 배제하는 인간들이라니. 이를 곱씹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났죠. 저는 너무 속상하고 분해서 다시 동서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제 성격상 참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동서들은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렇게 그 일은 제 상처로 남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달 명절이 되었을 때 저도 폭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동서들이 이제는 시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저를 면박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편 역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명절날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며느리들은 아침부터 와서 분주하게 일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제가 외동이라 예전에 할머니 집을 오가며 엄마와 직접 요리도 하고 전도 부치고 많은 것들을 했어요. 제사 준비도 도맡았고요. 어린 나이에도 그랬었기에 일하는 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의 부름에 아침부터 돼지갈비를 굽고 있었죠. 두 동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서들이 시어머니가 볼 땐 일을 하다가도 잠깐 시어머니가 사라지면 바로 젓가락을 놓고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참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깜빡한 게 있다며 장을 보러 가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놀자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할 게 천진데 2명이나 손을 놓고 있으니 난감했습니다. 다행히 남편 집은 남자들도 함께 일을 돕는 추세라 남편과 서방님들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부엌으로 기어들어왔죠. 일은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착하셔서 부엌을 점검하다 왜 이렇게 요리 속도가 더디냐고 한 말씀 하신 겁니다. 아니 얘들아, 밥때가 다 됐는데 아직 국도 다 못 끓여놓고 있으면 어쩌냐? 여기 대파는 왜 그대로고? 아니 큰애야, 너 일 안 한 거니? 네? 저는 했는데요. 어머, 형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어머님, 저희도 거들어 했어요. 열심히 했다고요. 여기 기름방울 튄 것 좀 보세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형님이 몸이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손을 움직이는 게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형님 목까지 하느라 좀 속도가 더뎠나 봐요. 지금부터 저희가 형님 목까지 빠르게 할게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뻔히 남편도 알고 서방님들도 아는 것을 두고 저렇게 뻔뻔히 거짓말을 하다뇨. 저는 약간 열이 올라 두 동서들을 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동서는 살짝 주춤하더니 민망하게 웃더라고요. 어머님, 저 일했어요. 남편이랑 서방님들이 지켜봤으니 상황은 아실 거고요. 둘째 동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자기들 계속 아까부터 무슨 TV 얘기하고 있었잖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형님, 어머 어이없어. 어머님 믿으실 거 아니죠? 형님 왜 이러신데요? 괜히 집안 분열 일으키려고 작정했나? 어머님 저도 이랬어요. 형님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괜히 텃세라도 부리고 싶으신가 본데 손 아랫동서한테 그렇게 대접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서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말하고 싶던 것들을 아주 그대로 줄줄 퍼대더라고요. 너무 얄밉게도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랬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동서들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 한 사람 말보단 두 사람 말이 더 일리가 있지. 그네야 손 아랫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그러는 거 아니다. 얘네들이 마음 안 드는 구석 있더라도 네가 참고 넘길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내가 오랫동안 봐온 애들이야. 나한테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없어. 얘네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 못된 거짓말을 하겠니? 너야말로 정신 단단히 차려야겠구나. 명절날부터 벌써 분위기 망치면 되겠어? 아이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놓고 편을 들어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혀 허탈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밖에 있던지라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요.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안 보는 사이 절 보고 씩 웃었습니다. 그 잔인한 웃음 속에 앞으로는 자기들한테 다신 덤비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일단 저는 상을 다 차리고 나중에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거의 벽에다 대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차를 타러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동서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더군요. 그리고 그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요. 형님이 왜 자꾸 저희들끼리만 말하냐고 하시는데 저희는 형님이랑은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에 안 끼어드리는 거예요. 집안일도 그렇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왜 집안일을 하나요? 이제 형님이 있으니 서민 출신인 형님이 이런 일은 도맡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꾸 눈치 없이 시어머니한테 이러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뭐야? 지금 동서 말 다 했어? 서민 출신? 그럼 동서는 앞으로 나한테 모든 일을 맡기겠다는 거야? 네, 형님. 아까 못 보셨어요? 시어머니 태도? 어머님은 곧 죽어도 저희 편 들지 형님 말 들어줄 생각 없으세요. 아무리 말씀해보셨자 입만 아프실 텐데요? 저는 여기서 완전히 이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서, 똑바로 들어. 내가 어른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충고하는데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내가 서민이다 뭐다 하며 동서처럼 잘 살지 못한다고 남 깎아내리는지 그대로 동서한테 돌아올 거야. 괜히 복이라는 말이 있겠어? 동서가 지은 죄 다 동서한테 돌아가는 거라고. 사필귀정이라고. 저는 분노에 차 그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동서들의 번호도 차단해버렸고요. 제가 자그마한 회사를 다닌다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잘 살지 못한다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세워 판단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러던 중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인생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제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니 좋았던 것은 저를 늘 거슬리게 했던 동서들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서방님을 불러 동서들의 행동을 꾸짖은 것도 한몫했고요. 어찌되었든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부터는 시댁에 영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막내 도련님, 그러니까 저희 남편 집안의 가장 막내 동생이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더군요. 저희 막내 도련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편을 포함한 네 형제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시댁 구성원들을 통틀어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교수가 꿈이셔서 대학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대학원에 가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신 결과 그것들을 많이 인정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또 사적으로 저한테 잘 대해주시곤 했어요. 형수님이라고 꼬박꼬박 존대하시는 말씀 속에도 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시댁 식구들 중 막내 도련님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막내 도련님은 역사를 좋아하셨는데 제가 역사에 또 관심이 많았어요. 역사책이라면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있으면 다른 서방님들과 달리 어색하지도 않았죠. 거기다 특별히 감사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동서들이 명절날 아무 말도 없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갔던 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도 저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고요. 저는 당일이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들이 제주도에 갔다는 것을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 있었는데 막내 도련님이 이날 일부러 일찍 퇴근하셔서 제 옆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대신 해주는 방식으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도련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형수님 혼자 하시려니 힘드시잖아요. 저 이거 가뿐해요. 혼자 있을 때도 제가 다 만들어 먹었는데요, 뭘. 감사해요, 정말. 정말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화가 잔뜩 솟은 나머지 남편에게도 대책에 쏘아붙이고 그러다 부부싸움까지 일어나 기분이 최악이었는데 도련님의 그 따뜻한 배려 어린 행동이 마음을 녹였어요. 그런데 그런 도련님이 데려오는 여자라니 상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죠. 왠지 도련님처럼 점잖고 차분한 여자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막내 동서를 처음 본 날 저는 제 예감이 맞았다는 생각에 빙그레 웃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답게 차분하고 온화해 보이는 인상에 단정한 옷차림까지 제가 생각한 이미지 그대로였어요. 막내 도련님은 이미 동서를 좋아하는 티를 아주 잔뜩 내고 있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막내 동서가 고아였는데 시부모님은 막내 동서가 인사를 드리러 온 날 그 점을 꼬집어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수줍은 표정으로 인사한 막내 동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데 너무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 내 아들 짝으로 맞다고는 생각이 안 드네요. 어쩐지 옳지 않은 일 같군요.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아가씨도 생각 잘 해봐요. 우리 며느리들은 다 부모도 있고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아가씨도 이 집 들어오면 힘들 거고. 아휴, 내가 뭔 말을 하는 거야. 아무튼 나는 반대해요. 네, 어머님. 어머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막내 동서는 성격이 순한 건지 거기에 뭐라 대꾸도 하지 못하고 내내하며 듣고만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고아라서 싫다는 건지 제가 나서서 막내 동서를 변호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울컥했는지 눈시울이 어느새 벌개져 있었던 막내 동서는 급기야 죄송하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떨리는 음성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는 막내 동서 옆에 있던 도련님이 벌컥 화를 내신 겁니다. 저는 지금껏 도련님을 지켜보았지만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도련님은 화는커녕 언성 한번 높이시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시부모님도 이에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께 대든 적 없었습니다. 말대꾸 한 번 한 적 없었죠. 하지만 결혼만큼은 제가 원하는 상대와 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 허락해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눈물 흘릴 일 없게 해주겠다고요. 이 사람 학교 선생님이란 번듯한 직업도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태어난 조건만 보고 말씀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어떻게... 이놈의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뭐 우리가 허락을 안 해도 결혼을 해? 이놈이 자식놈이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고 시아버지는 막내 도련님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모습에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막내 도련님을 응원하고 있었죠. 그래,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결국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막내 도련님의 고집이 시부모님을 이긴 것이었죠. 저는 이때 처음으로 막내 도련님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저희 집에 들어온 막내 동서는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미 싸가지라고는 없는 두 동서들에 이어 눈엣 가시로 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막내 동서가 가장 어린 사람이라는 이유로 동서들은 아예 대놓고 막내 동서를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명절날 일을 다 떠맡기는 건 물론이고 막내 동서가 묻는 말엔 대답조차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 점점 선을 넘어버렸죠. 어느 날 막내 동서가 저에게 울면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집 앞인데 잠깐 만나뵐 수 있겠냐고요.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라 저도 놀랐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다급히 내려갔습니다. 막내 동서는 놀이터 벤치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형님, 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동서? 세상에... 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내 동서는 말을 하고도 한참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어 들려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오늘 둘째 형님이 전화가 와서는 자기 이삿날이라고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끝마치자마자 달려가서 이삿짐이고 뭐고 다 날라주었어요. 거의 5시간을 하루 종일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잠시 후 셋째 형님이 오시더라고요. 일이 다 끝나갈 시간에 오셨는데 저한테 고생했으니 짜장면이라도 함께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중국집에 갔는데 둘째 형님이 저한테 물 떠와라 커피 사라 계속 시키더라고요. 셋째 형님도 그렇고요. 제가 나중에 표정이 안 좋아졌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지금 표정을 왜 구기냐며 저를 위협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고아 주제에 감히 자기들한테 내드는 거냐고요. 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뒤에 들려준 이야기는 앞전보다 더 심했어요. 그리고 사실 형님께는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아이들 케어 다 해주고 있어요. 둘째 형님은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셔서 저한테 부탁하셨고 셋째 형님은 친정집에 일이 많아서 거길 가셔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애들 케어해주고 있는데 언제 한 번은 감기 몸살이 심해서 못 간다고 했더니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저한테 욕설까지 하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께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더니 그거 해주는 게 뭐 어렵냐고 오히려 저를 꾸짖으시더라고요. 형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죽고 싶어요. 저는 동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마음이 아팠네요. 우리 동서 지금까지 제대로 말은 못하고 털어놓을 곳 없이 끙끙거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순간만큼은 제가 정의의 사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서의 대변인은 되어줘야겠다, 방패막이는 되어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명절날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가 막내 동서를 괴롭히려 들면 저는 잠깐 도와달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빼주거나 시어머니가 막내 동서에게 말 한마디 하려치면 서방님을 불렀습니다. 서방님이 있는 곳에선 시어머니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도와주었더니 막내 동서는 그것도 감사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막내 동서가 더욱 가여웠답니다. 동서, 동병상련의 심정이랄까. 난 막내 동서한테 그런 감정 많이 느꼈어. 나도 시댁살이 하면서 여기 동서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못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이쁨 받지 못하고 계속 시댁살이 했거든. 그래서 그런지 동서가 너무 안쓰럽고 그러네. 고마워요, 형님. 형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생활을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이 안 돼요. 아마도 전생에 형님과 저는 어떤 인연으로 묶여져 있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정도라면 너무 감사해요, 형님. 동서는 말도 참 이쁘게 했답니다. 동서뿐만이 아니었고 막내 서방님 역시 와이프를 번번이 감싸주어 고맙다며 제게 소정의 선물까지 챙겨주었죠.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힘들어했던 막내 동서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에 저 역시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막내 동서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걸릴 때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여동생을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를 두고 아마도 동서가 제 여동생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다 막내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고 조카를 낳았을 땐 정말 언니의 심정으로 여러 가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우선 막내 동서에겐 친정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제가 이미 아이를 낳았던 사람으로서 산후조리도 도와주게 되고 아이 케어에 필요한 정보들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아이를 낳고도 시어머니 등살에 김장하랴 시댁일 도우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건강이 무척 걱정되었답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죠. 동서가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이자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가 말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한데 막내 동서 아직 몸이 덜 회복된 것 같더라고요. 막내 동서가 저리 꿋꿋한 척해도 사실은 많이 아파요. 골반도 쑤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김장은 둘째 동서나 셋째 동서 시키는 게 어떠세요? 뭐? 넌 뭐 그런 소리를 다 한다니? 아니 귀한 우리 둘째 셋째 아가를 왜 시켜? 그 험한 일을. 막내 걔가 딱이다. 걔가 손도 야물딱지고 부모가 없어봐서 그런지 말도 고분고분 잘 들어.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럼 막내 동서가 만만하신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이니까 고하니까 그 이유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똑같은 며느리잖아요. 예,
왜 막내랑 걔네랑 갔냐? 걔네는 나한테 꼬박꼬박 용돈도 주고 선물도 갖다 줘. 막내 부부는 나한테 뭐 10원 한 장 안 들고 오는데 말이야. 거기다 고아 출신 받아줬음 고마워서 절을 해도 모자르지. 막내 걔가 설마 뭐 자기 부려먹는다고 너한테 이러드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면 너도 편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같이 없는 처지라 그런지 뭐 더 마음 가고 그러는 거냐?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막내 동서를 더 부려먹을 기세로 제게 이른 게 괘씸하다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저에게까지 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막내 동서를 하나로 엮어 무슨 행사만 있으면 저와 막내 동서만 딱 불러 일을 시키려 들더라고요. 막내 동서는 저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와서 초췌한 얼굴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 가련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게 중재를 하라고 말하게 되었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어째 점점 더 괴팍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버렸죠. 아직도 저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심장부터 떨리는데요. 바로 서방님, 저에게 참 잘해주셨던 우리 서방님이 세상을 떠나고 마신 겁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평소 술과 담배를 즐기지도 않았건만 서방님은 그렇게 한순간에 하필 아무도 없었던 텅 빈 강의실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서방님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서방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땐 골든타임이 지나 있었고 저희는 그저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곧바로 서방님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과부가 된 동서는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어린 애기였던 조카애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그저 의자에 앉아 빵긋빵긋 웃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시어머니께서 너무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불현듯 동서의 뺨을 거세게 내리친 겁니다. 막내 동서가 초점 잃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자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온갖 말도 안 되는 역성을 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년아,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야. 옛날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했어. 걔가 너를 만나 명이 이렇게 짧게 끝나버린 거라고. 너만 아니었으면 에이, 내 아들 돌려내 이년아. 내 아들 돌려내.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이게 왜 막내 동서 잘못이에요. 그만하세요 좀. 그래요 엄마 그만해요. 저와 남편이 말리고 들었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막내 동서의 머리칼을 한 움큼 뽑고도 분하다는 듯 계속 씩씩거렸어요. 이미 서방님을 떠나보내며 막막하고 허망했을 동서가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까지 겪다니 보는 내내 제가 다 분하더라고요. 동서에게 친정이라도 있었다면 시어머니께서 감히 그런 행동은 하실 수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 후 막내 동서는 어디론가 잠적하듯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버렸고 저와도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친동생 친언니처럼 미주알 고주알 매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던 동서였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되어버렸던 것이 한편으론 속상하고 서글프더라고요. 여보, 우리 동서 잘 있겠지? 잘 살고 있어야 할 텐데. 제가 남편을 향해 가끔 이렇게 물으면 남편도 어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막내 동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괘씸하다며 그년 때문에 서방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그 정도가 지나쳐 무당집에 찾아가 막내 동서를 저주하는 구판까지 벌이셨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시어머니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무섭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명절날 여전히 같이 모이긴 했지만 저는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둘째 동서와 셋째 동서는 막내 동서에 대한 건 관심도 없다는 듯 입 밖에 올리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욕을 해대셨고요. 너무 다른 입장과 태도였지만 결론은 아무도 막내 동서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문득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얘 희호가 네 동서 말이야. 그 네가 예뻐했던 동서. 우리 막내 동서 얘기하는 거지? 막내 동서가 왜? 나 저번에 우리 남동생이 말하는 거 들었는데 우리 남동생이 네 동서가 이 주변 허름한 술집에서 술 따르는 걸 봤다던데. 사실인진 모르겠네. 너 알고 있었니? 뭐? 동서가 술을 따르고 있다고? 말을 듣는 순간 벙찌더라고요.
저는 당장에 그 술집을 수소문해 동서를 찾아갔어요. 누런 벽지에 빨간 조명을 단 정말 허름한 술집이더라고요. 그 안엔 동서가 남자들 틈에 끼어 술을 따르고 있었고요. 50대, 60대로 보이는 아저씨들은 동서를 마음껏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야, 옷 좀 벗어보라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구냐? 어? 아니, 너 돈 벌려고 나왔다며? 에이, 그럼 옷 정도 가볍게 벗어야지. 그래야 내가 팁을 주든가 하지. 너 이렇게 비싸게 굴 거야? 너 잘리고 싶어? 내 말 한마디면 너 그냥 잘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순간 눈에 불이 나 술집 문을 열었고 동서의 손을 잡은 채 그 술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수치스러운 듯 곧바로 시선을 내리깔더군요. 순간 동서가 입고 있던 얇고 가슴이 파여있던 옷이 보였습니다. 동서는 그것마저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죄송하다는 말을 한마디 겨우 내뱉었어요. 동서, 언제부터 이러고 산 거야? 난 동서가 아예 떠난 줄 알았어. 아니, 가까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왜 먼데 간다고 하고 떠난 거야? 제가 가까이 산다고 하면 누가 저를 반기겠어요. 저도 떠나고 싶었는데 떠날 곳이 있어야 말이죠. 친정도 없고 고아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자식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야겠더라고요. 아니, 그 학교 선생님 일하면 되는데 그건 왜... 그게... 동서는 서방님이 세상을 뜨기 전 부부싸움을 조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학교생활 시댁살이가 겹쳐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서방님에게 몇 마디 쏘아붙였는데 그것이 갈등으로 번지었대요. 근데 서방님이 갑자기 떠나버리게 되니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후회되며 선생님으로서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도 없다고 생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과감히 일을 그만두고 자신을 망칠 각오로 술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서, 그건 건강하지 않아. 왜 멀쩡한 직업을 놔두고 그러지 마. 아니에요, 형님. 이게 맞아요. 저는 최대한 설득하려고 했지만 동서는 그렇게 계속 말하더니 여전히 희미한 웃음을 달고 자기는 다시 가게로 돌아가 보겠다고 뛰어갔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해서 고민되었어요. 동서가 분명 저렇게 자신을 망치며 술집에서 일하다 보면 생활고가 찾아올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동서네 집도 가봤습니다. 역시나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바퀴벌레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동서의 정신도 너무 피폐해져 있었지만 생활고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동서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너무나 확고히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제 수중에 있는 비상금 통장을 집어들었고 모든 돈을 인출해 그 돈을 조심스레 품은 후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동서가 술집에서 일을 하고 나올 시간까지 그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동서 집으로 갔습니다. 형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동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동서한테 동병상련의 심정 느낀다고 했던 말 기억나? 그 말 진심이었어. 동서를 도와주면서 나도 행복했고 동서가 정말 내 친동생같이 애틋했어. 동서가 서방님 잃은 거 나도 가슴 아파. 나한테도 서방님은 너무 좋은 분이셨어. 근데 동서가 이렇게 술 따르고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동서 탓도 아니고 동서가 스스로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동서는 제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사실 제 아이도 버려두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요. 형님,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동서가 왜 나쁜 사람이야. 동서, 누구나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어. 그건 동서 탓이 아니야. 말했잖아. 그 어떤 것도 동서 책임 아니라고. 천천히 일어나도 돼. 동서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조심스레 동서의 신발장 위에 돈이 든 쇼핑백을 올려놓고 나왔어요. 제가 동서를 위해 써둔 편지와 함께 말이죠. 동서의 집을 나오면서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희 집 형편에 남편 몰래 남편과 상의 없이 저 돈을 주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저 묵묵히 도와주는 것으로요. 동서는 그 후 저희 집 앞에 작은 사과 몇 개와 함께 편지를 놓고 떠났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형님을 만난 건 너무나 기특하고 이쁜 우연이자 인연이었습니다. 형님이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이 은혜 역시 잊지 않고 살게요. 저는 그 편지를 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죠. 그렇게 저는 동서가 떠난 집을 가끔씩 훔쳐보며 그렇게 세월을 살아갔네요. 힘든 일도 서러운 일도 많았지만 뒤돌아보면 그래도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괜찮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미용실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슴이 덜컥했지만 초반의 고비를 제외하고는 잘 풀리는 미용실을 보며 저희 집에도 등불이 켜졌고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동서의 근황이 궁금했어요. 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동서의 아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겠지, 밥 잘 먹고 잘 크고 있겠지, 부디 무탈하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다가도 문득 무너져가는 동선의 집에서 보았던 해맑게 웃고 있었던 그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서방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자신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안전한 길만 선택하면서 왔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글쎄 뭐랄까 동생이 죽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됐달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어떻게 늙어갈지 생각해봤어. 내 동생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떠나버렸잖아. 인생이 문득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한테는 날 지원해줄 가족도 있고 내가 잘하는 걸 하면서 원하는 인생을 살기에도 어쩌면 인생이 짧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 그래서 미용업을 결정하게 됐지. 그랬구나. 당신이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구나. 잘했어. 어느 날 남편과 술 한 잔을 기울이다 문득 돌아가신 서방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날은 서방님의 기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거든요. 그러다 툭 튀어나온 남편의 본심에 저도 눈물을 짓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출가하고 나서는 조금 헛헛한 마음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른 나이 떠나신 서방님 생각을 하니 복합적인 마음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동서의 마음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요. 그런데 우연히 최근에 동서를 만난 일이 생긴 겁니다. 중년의 나이에 동서를 만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동서의 아들이었는데요. 저에게는 동서의 아들이 동서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서를 빼닮은 외모를 지닌 훤칠한 청년이 저희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멀끔한 정장을 입은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머리를 하러 온 청년인 줄로만 알고 가방을 받아들었는데 그 청년은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이 동서의 아들이라 소개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동서의 아들은 제 말에 환히 웃더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네, 큰엄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큰엄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익숙한데 큰엄마는 제가 낯서시겠어요. 그나저나 먼저 제 절부터 받으세요. 절이라니? 마침 마감 시간이라 텅 비어있던 미용실에서 동서의 아들이 제게 절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절을 하는 그 모습에 저와 남편 모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표정은 너무도 경건하기 그지없었어요. 외려 그 모습에 저희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이어 들려온 말에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동서는 같이 안 온 거야? 어머니는... 그때 동서의 아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긴 시간이 흐르진 않았네요. 어머니께서 유언으로 큰엄마한테 은혜 잊지 않고 있었다며 이것을 꼭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먼저 받아주세요. 동서 아들이 건네준 건 바로 10억에 가까운 건물과 땅 문서 종이들이었습니다. 무려 제가 쇼핑백에 넣어주었던 돈의 자그마치 1000배나 되는 액수였죠. 공의 개수를 제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이 서로 너무 놀라 덜덜덜 떨며 문서들을 바라보자 조카가 그러더군요. 큰엄마도 형편 어려우실 때 저희 어머니 집 신발장에 100만 원 놓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신발장에 있는 그 돈 보고 한참을 우셨대요.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셨다고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복직하시고 선생님 일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만나셨고 사업을 시작하셔서 큰돈을 만지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큰돈을 만지며 사람관계에 환멸을 많이 느끼셨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큰엄마가 계속 생각이 났다고 해요.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옛날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넘기셨다고 하고요. 또 사업이 워낙 굴곡이 많고 돈의 흐름도 불안전해서 크게 꼭 갚으리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셨는데 쉽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돈을 갖다 드리라고 유언을 남기셨네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 돈을 나는 받을 수가 없어. 동서가 떠난 것도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그나저나 동서 아프지 않게 간 거야? 네, 아프지 않게 가셨어요. 잠들며 가셨어요. 그리고 이 돈은 저희 어머니께서 자신의 마음이라고 꼭 받아주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동서의 이름을 부르며 그 피부치를 꼭 껴안았습니다. 동서와 너무도 빼닮은 모습에 눈물이 너무나도 많이 났네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아쉬움도 들었어요. 동서가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동서를 볼 수 있었다면 서로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암으로 투병하는 기간이라도 한 번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속갯말을 끝내 삼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동서의 아들은 어머니가 생전 아프실 때 자신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다며 자신 역시 병원을 많이 가지 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워낙에 철인 같은 분이셨어요. 젊은 시절 고된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셨고요. 큰엄마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마 자기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을 거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큰엄마가 저희 어머니에겐 애틋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로만 듣던 큰엄마를 직접 드디어 뵐 수 있게 되어서 좋고요. 앞으로 제가 큰엄마 큰아빠 잘 모시겠습니다. 친아들처럼 살갈게요. 아유, 나는 눈물이 나서 더 못 듣겠다. 남편은 저 말을 하곤 뒤를 돌아 눈물을 닦더라고요. 남편은 동생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아들이 찾아왔으니 아마도 서방님 생각이 났을 듯해요. 남편도 종종 조카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지 걱정하고 궁금했거든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앞으로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줄게. 이미 어엿한 청년이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서의 아들이고 내 조카니까. 고마워. 찾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저 고맙다는 말 말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도 소식이 궁금했는데 미처 찾아볼 생각을 못했거든. 먼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네, 한참 찾은 보람이 있네요, 저도. 절을 하고 큰돈을 내밀면서 저희까지 살피겠다는 그 따뜻한 말에 저 역시 또다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서가 아프지 않게 갔다는 말을 듣고는 안심도 했고요. 한편 저희 부부는 돈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한산코 줘야겠다는 조카 때문에 받긴 했지만 땅이며 건물이며 과연 저희가 받는 게 맞을지 말이에요. 그런데 조카 녀석이 어떻게든 물리려 하지 않았고 그 고집도 만만치 않아 보여 일단 받아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좋은 곳에 써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있었어요. 살아생전 동서는 기부도 많이 하고 자선단체도 만들어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카가 이를 뒤이어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 역시 나중에라도 그쪽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합니다. 동서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였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것이 동서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동서가 무척 그리워지는데요. 동서와 제가 함께 엮은 소중한 인연, 그 인연이 저희 자식들에게까지 내려가 좋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우리 막내 동서에게 조카 아이를 제 친자식처럼 보살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도 말해주고 싶네요. 동서, 너무 고마워. 지금까지 수고 많았고 애 많이 썼어. 하늘에선 동서 마음 편안하게 그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고 사랑해, 동서.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나날에도 자그마한 행복들이 깃들어 있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사연 마치겠습니다.